네, 반갑습니다. 2020년 해양 강좌 수요일엔 바다 톡톡. 저는 한반도의 시작 부산의 바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의 안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보면 주제가 한 6가지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두 가지 얘기가 좀 더 숨어 있어서 한 7, 8가지가 되지만 주요 이제 목록으로 본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 3, 4, 5번은 부산의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이 이제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부산의 어떤 시민이기도 하고 또 해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양 인구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보편적인 얘기들을 좀 묶어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산의 역사는 역사학자들도 많고 또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 한국사에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항목을 특별히 지적할 때 부산의 앞바다, 바다를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면 크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박스처럼 한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부산포 외관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산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라고 볼 수 있고 그게 1407년, 1543년 언저리니까 한 15세기 중세에 해당되는 거죠.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걸 함축적으로 압축을 해보면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외관이라고 하는 걸 한번 묶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산포에서 전투가 한번 벌어졌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전투가 한번 벌어졌었죠.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과 일본이 교류를 하는데 조선통신사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교류를 하기도 하고 초량의 외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어떤 시설과 물리적인 장소로서도 활용하기도 했었죠.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약간 살펴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인문학자들이 했던 결과를 활용해 보면 1742년 언저리,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중엽에서 1887년, 19세기 말까지 한 1, 200년 사이에 우리나라 해양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들을 남겼다.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왜 부산이 한반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름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연도를 계속 늘어놓고 또 항목을 해놓으면 자꾸 들어도 잘 모르겠고 또는 기억도 잘 안 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5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중세에서부터 부산은 한반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특히 조선과 일본의 교류의 장소였고 그것이 부산이 개항이 되면서 국제화가 될 때도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서 21세기에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하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부산의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렇게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꾸로 보는 세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2017년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도를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지도를 제작을 했죠. 원래 역사적으로는 뭐 호주가 거꾸로 만든 지도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누가 먼저 그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여태까지 봤던 세계 지도상에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다른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부의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남극 세종과학기지 왼쪽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동 태평양 CC지구의 망간 단계 독점 광구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 바다에 있는 평정해산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어 명칭을 국제적으로 붙였습니다. 보름달이라고. 그 다음에 또 오른편을 보게 되면 청해진, 장보고 이런 이름도 이제 붙어 있어요. 북극에 있는 다산과학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꾸로 보는 세계 지도는 한반도가 이 북동 대서양, 북동 아시아 이런 쪽을 진출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도가 되겠고, 그 중앙에 부산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른편 상단에 보시면 지도의 범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이 만든 세계 지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로도 있죠. 항로가 이제 북극해 항로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자랑스러운 남극 기지에 가는 항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의 좌측 상단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잠깐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그 수요 톡톡을 하는 내용도 다 합치면은 사실은 이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얘기를 결국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니까 생명의 근원, 해양의 가치, 자원 개발 이런 거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 제가 굳이 한다고 얘기하면 오른편 위에 해상 교역량 비율, 그래서 전 세계 75%가 바다를 활용하고 있고 한국의 99%가 바다를 이용해서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문화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오늘은 그 부족한 문화적인 부분을 좀 넣고, 또 특히 부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거꾸로 보는 세계 지도를 좀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요, 가운데 있는 게 방금 봤었던 지도를 크게 확대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중앙에 있습니다. 왼편에 일본이 있고 오른편에 중국의 상해, 청도, 요런 칭다오라고 하는데 요런 데가 있죠. 그래서 부산항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왼쪽에 일본, 오른쪽에 중국을 사이로 먼 바다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 그 먼 바다로 진출할 수 있을 때 그 항로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보는 것을 오른편에 보면 구글에서 만든 그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때도 거의 이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왜곡될 수도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거꾸로 보는 지도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왼편에 보면 이제 고구려 패러다임 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조선 시대에 여러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활용해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반영해 가지고 제작한 건데요. 고구려 요지는 이제 고구려죠. 고구려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대륙의 끝, 바다를 향한 어떤 첨두, 한반도가 거의 뭐 이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의 교두보로서의 그 지리적인 조건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과 기상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 끝에 첨단에는 부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부산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대륙의 역사상에 바다로 진출하는 것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과연 중세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것의 또 다른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면 부산포 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포 해전은 1592년 9월 1일이에요. 그 연도랑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을이 오면은 늘 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2학기가 9월 1일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1592년 때는 음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음력 9월 1일에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부산항에 들어와서 왜군을 격파한 날인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음력이 됐는데 그걸 양력으로 바꾸면 10월 5일인데, 그래서 부산 시민의 날도 10월 5일입니다. 부산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할 때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이 부산포 해전이 있었던 날짜를 기념으로 해서 부산 시민의 날을 삼았으니, 부산 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왼편에 보이는 그 이미지는 용두산 공원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인데, 좀 안타깝지만 이 이순신 장군 동상 이외에는 부산포 해전이 어디서 벌어졌다,
부산포 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산을 돌아다녀 봐도 그렇게 잘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약간 좀 부족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주요 도시를 돌면은 대부분 다 이순신 장군에 관계된 어떤 업적과 흔적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 부산에서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뭐 저도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포 해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470여 척이 부산항에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배들 중에 140여 척을 격파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숫자는 기록마다 굉장히 다양해서 일본에서 했었던 기록, 그 다음에 조선의 그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실록에서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린데요. 큰 테두리에서 보게 되면 450여 척이 넘는 배는 확실하고 100여 척이 넘는 배를 격파한 것도 확실합니다. 근데 숫자는 좀 약간 다르지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이 21번의 전투를 거쳐서 모두 다 승전을 했는데 한 번 전투를 나가서 100척 이상을 깨부신 전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부산포 해전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의 3대 해전이라고 얘기하면은 한산도, 노량, 명량을 얘기하는데 왜 부산포가 빠지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빠지냐면은 3대 대첩은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를 다 격파를 시키고 그 군사 자체가 그냥 아예 이렇게 멸실이 돼버린 거죠. 근데 부산포 해전은 그렇지는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이 본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본군의 육군과 해군이 다 모여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영도 앞바다를 막 지날 무렵에 이미 척후병들이 다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다 하산을 해가지고 이기대 공원에 있는 참호 쪽으로 다 피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상륙을 한다면 그건 도저히 수적으로 열세 있으면 불가능하고 배에서 한포 사격을 통해서 배를 격파를 시켰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다 격파시키기까지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100여 척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첩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쨌든 임진왜란과 우리나라 해전사를 통틀어서 군사를 꾸려가지고 적의 본진으로 직접 진격한 것도 부산포 해전이 유일한 거고 100척 이상을 깬 것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공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10월 5일, 9월 1일을 양력으로 만든 부산 시민의 날을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각종 기념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런 사실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그런 일에 동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포 해전에 뭔가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조금 보완이 또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왼쪽의 사진은 그 충남 아산에 가면 현충사가 있습니다. 현충사에 걸려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국내 유명한 화백이 모두 12개의 그림을 그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이 부산포 해전인데요. 이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일렁이고 그 다음에 배의 모습도 굉장히 격전의 어떤 약간 역동적으로 보이는데 저 정도의 파도가 일렁일 때 요즘 뭐 태풍이 자꾸 오는데 일렁일 때는 조선 수군이 한포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는 이순신 장군의 전법도 아니고 임진왜란 때 벌어졌던 전투의 상황도 보기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역동적인 것을 좀 표현할 뿐인데 조금 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후손들이 학생들이나 뭐 우리 저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사실에 근거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그 전과가 어떤지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저런 기록화라든지 자료를 새로 복원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당시에도 이제 그 조선 수군 본영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배는 어떤 배냐면은 격군이라고 해서 노를 젓는 배가입니다. 이 아시아 지방에서는 범선이 이렇게 서양처럼 많지가 않아서 바람을 이용하는 편서풍을 이용해서 무역풍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노를 젓는 배였죠. 그래서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판옥선이나 거북선도 다 노를 젓는 겁니다. 그 노를 젓는 격군들이 하루에 2교대나 3교대로 노를 젓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그 노를 저으면서도 배가 이동하고 배에서 정확한 한포 사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게 한산도에서부터 부산포까지 배를 끌고 와서
거기서 전투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산포 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얹어서 더 많은 기록과 더 많은 자료화,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잘 알 수 있는 좀 자상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조선통신사에 관계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0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어쨌든 마무리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일본이 항복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철수를 해서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일본은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다시 조선과 일본은 국제적으로 수호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1607년서부터는 조선과 일본이 다시 또 국교를 통해서 국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 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시에 거의 몇만 명 수준의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 포로들을 다시 반환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일본이 다시 침략한 거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다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조일 통상은 그런저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607년에서 1811년까지 12번에 걸쳐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이제 파견이 되는데요. 이 일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에 이제 어떤 학자의 그 논문에 보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1년 예산 정도가 든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 600억에서 한 800억 사이였다고 얘기하는 말도 있었고, 반면에 일본은 1000억 가까운 돈을 쓴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1년에 한 번 벌어지는 이 큰 행사가 어마어마한 어떤 비용이 들고 국력을 과시하는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2017년도에는 조선통신사에 관계된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니까 벌써 이제 3주년이 다가오는데요. 그 유네스코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걸 기념해서 조선통신사에 관계된 축제도 크게 하고 학술대회도 열고 합니다. 이 국제적인 교류, 250년 동안 벌어졌던 이 일 자체가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양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조선통신사의 가장 핵심적인 경로는 그러니까 한성에서 부산까지는 육로로 오고, 부산에서 오사카까지는 다시 바닷길로 갑니다. 오사카에서 다시 상륙을 해서 동경까지는 육로로 가게 되는데, 이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과정에 대마도도 있고요. 이 엄청난 바다 뱃길로 간다는 거죠. 왕복 거의 1년이 걸리는 이 대장정에 조선시대 때부터 250년 그 사이 동안에 계속해서 이 뱃길이 왔다 갔다 왕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항로상에서도 굉장히 큰 일이고 해양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국제적인 어떤 교류선이. 그래서 거기서 타고 다녔던 배가 어떻게 운항이 됐을 것이며, 지도는 어떻게 만들고 또 배는 어떻게 운항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자체가 해양 역사의 중요한 어떤 아이템들이 되고, 그 아이템들의 모든 기록의 출발점이 부산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왼편 위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부산의 자성대에 가면은 있죠. 그 영가대를 복원한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기념관도 하나 만들어졌는데, 조선통신사 기념관도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영가대의 정자가 사실은 그 영가대 바로 앞에까지가 원래 바다였는데요. 지금 부산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현동 로타리쯤 되는 겁니다. 그 자성대 부두하고 문영도 로타리 앞에까지 바다가 들어왔었고, 거기에 영가대라고 하는 정자를 만들었고, 그 영가대에서 조선통신사가 출발했었던 거죠. 다만 오른편에 보이시듯이 큰 이제 이 조선통신사 축제의 행렬을 하는데, 이 행렬은 이제 용두산 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 세관 앞에까지 내려오는 그 퍼레이드를 여는데요. 사실상 이 퍼레이드는 원래는 동구에서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자성대 부두 쪽에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영가대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런 퍼레이드를 하기에는 좀 성격이 좀 안 맞아서 역사적인 고증을 하기에도
바다가 다 매립이 돼버리는 바람에 약간 성격이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이 조선통신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부터 거기 있었던 기록들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때 탔었던 조선통신선 배죠. 그 배를 또 복원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하고 부산시의 문화재단하고 열심히 힘을 합쳐서 2019년도에는 그 새로 건조된 배를 부산항에 몰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만약에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대마도를 거쳐서 오사카까지 간다면 그 중세 때 있었던 그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재현하는 것이 되고, 지난 십수년 동안 한일 청년들의 자전거 또는 걷기 운동 또는 답사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선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제 교류의 선봉에 역시 또 부산항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세 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대부분 역사적 유구가 없는데요. 이 외관에 대해서는 또 역사적 유구가 존재합니다. 이 초량 외관에 관한 얘기인데요. 초량 외관은 약간 좀 억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외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일본 거가 아닌가? 또 일본 거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우리가 우리 것도 복원하기 어려운데 일본 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명칭을 잠깐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초량 국제교류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쨌든 외관은 조선의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일본의 요구와 그 약탈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서만 교역을 해라 라고 하는 곳이고, 그 이름을 외관이라고 붙였던 거죠. 1407년에 처음으로 부산포 외관이 만들어졌고, 1426년 한 20, 30년 후에는 부산포 외에도 외관을 두 군데 더 설치를 해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삼포 외관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가 1544년이 되면 그 사이에 또 삼포 외관에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그 요즘으로 친다고 그러면 데모처럼 그런 어떤 문제점을 일으켜서 이 외관에서 또 외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관들을 또 없애고 부산포에만 남겨놨었던 차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이 외관이 조선의 지리, 조선의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좋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정보 수집에 좋은 자료가 됐다라고 오해가 아니죠, 사실이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임진왜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로는 국교도 단절하고 외관도 다 철폐를 했었던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조선은 이제 그 조선의 어떤 포로들을 다시 반환하고 또 국제 교류가 이제 다시 이루어지면서 1607년에 조선통신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선과 일본은 비교적 평화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평화적인 교류 속에 일본은 또다시 조선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에 1678년 초량 외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외관들은 흔적이 좀 약하게 남아있지만 이 1678년에 건설한 초량 외관은 그 도시의 구조 자체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큰 지도는 그 초량 외관의 배치도인데요. 이게 약간 옛날에 그린 그림이라서 보기가 좀 난해할지 모르지만 잘 살펴보시면 이 가운데 무궁화꽃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 용두산입니다. 그 용두산의 아래쪽에 보면은 길거리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로 몇 메타, 세로 몇 메타라고 구획을 한 거죠. 왼쪽 끝에는 당시에 있었던 용미산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안선, 자갈치 해안도 보이죠. 배치도인 겁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잘 그린 거죠. 일본의 그 대마도에 가면은 민속자료관의 원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건축의 분야로 봐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했다. 그럼 지금 부산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범위냐 그러면 오른편 안에 지도에 보듯이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으로는 국제시장 끝까지, 오른편으로서는 지금 중앙로죠. 부산 세관 앞길까지, 예전에 연안여객 터미널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대청동 위로는, 아래쪽으로는 충무동 있는 데까지가 이 초량 외관의 범위였습니다. 범위의 오른쪽 위에 있는 확대 도면에 보게 되면 건물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이 1600년에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1700년도에 외관이 건립되고 나서 한 100년은 좀 안 되는 시기에 부산의 동래부에 속해 있는 부산시 공무원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서 기록관이 사진이 없으니까 화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동래 부사가 어떤 공식적인 임무를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남기는데요. 그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초량 외관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그림에 확대해서 지금에 있는 건물과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 대각사도 그 자리에 그거인 거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동지여고라든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 도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한 250년 이상 동안 초량 외관서부터 시작된 도시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초량 외관은 그 자체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관이라서 일본 게 아니라 조선 정부가 만들었고, 물론 돈은 대마도와 조선이 반반씩 돼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또 뭐 보다 상세한 역사적인 사실로 들어가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건물을 건립했던 기록지도 다 남아 있고, 건물을 누가 언제 만들었고, 범어사나 대원사에 있는 스님들이 동원돼서 초량 외관을 짓는데 인력으로 동원됐고, 이런 기록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자랑스럽게 만든 도시계획인데, 이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또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부산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초량 외관을 살펴봤더니 그것이 그 전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요 왼쪽 아래 텍스트 박스의 아래쪽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좀 보시면, 부산의 여러 인문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부산에 관련된 지도와 문헌을 수집 정리해서 2012년도에 결과물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2012년도에 이런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부산이나 외관에 관련된 그 지도가 그냥 중앙박물관이나 일본에 있는 박물관에 흩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열심히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제 거기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대부분은 여태까지는 이 외관에 세관 건물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도 있고, 또 무역을 교류하는 거래 비즈니스를 하는 곳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해양 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파제가 보이는 거예요.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1742년 이후에 그림이 그려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 의하면 방파제가 아주 번듯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역사에 바다를 위한 항구, 선창가 중에 저렇게 방파제를 명쾌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표현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면 방파제 끝에 등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큰 포스트가 박혀져 있죠. 이 포스트가 불빛이 있었는지, 깃발을 매달았는지, 아니면 그냥 큰 기둥만 박아놓은 건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것인지는 사실상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양의 역사에 보면 배가 항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깃발, 나무, 뭐든지 다 어떤 장치든 간에 그걸 우리가 항로 표지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바닷물 위에 동백잎을 띄워놓고 그걸 부표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지도가, 그게 신호등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모두 다 해양 역사의 항로 표지를 보는데, 이 초량의 항해에 있는 방파제 끝에 선단에 있는 저 포스트는 아주 가장 명쾌한 항로 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로 표지가 인정이 된다면 1700년대 18세기 중엽서부터 초량 외관에 이미 방파제도 있었고 표지가 있었다, 이런 어떤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지도가 있고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은 이 초량 외관에 일본 사절단이 왔을 때 이제 거기 접객을 하기도 하고, 또 동네 부사가 일본 사신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모두 12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번째 그림을 확대한 것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확대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방파제 안쪽에 배들이 있고, 당연히 일본 배입니다. 일본 배의 끝에, 방파제 끝에 또다시 저 항로 표지가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량 외관 안에 있는 시설들은 당연히 연구가 더 많이 되고 복원도 되고 뭐 기념관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지만,
방파제 끝에 있는 등대도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런 점에 주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은 또 다른 그림인데요. 이것도 그림 자체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보게 되면 당연히 초량 외관이고, 오른편 초량 외관 오른편 끝에 보면 당시에 남아있는 용미산, 소나무가 울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용미산은 후에 산이 절개가 돼서 없어지고 지금 부산시청을 거쳐서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가 됩니다. 거기에 방파제가 있고 방파제 끝에 또 등대가 보이는 거죠. 이 밖에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은 그림 속에서도 있고, 이 1870년대의 그림도 왼편에 보게 되면 방파제 끝에 저런 등대가 있고요. 오른편에 포산항 그림, 당시에는 이제 부산항을 외국인들이 발음을 포산항이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포산항이라고 불렀는데, 포산항에 대한 전경도 보게 되면 당시에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적선들이 보입니다. 저기 일본 배 이름도 다 기입이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또 방파제가 있고 방파제 끝에 등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산항에는 중세 때서부터 단지 그것이 깃발이냐 불빛이냐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또 우리나라 저 봉수대처럼 이렇게 횃불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점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등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반도의 최초의 등대고, 아시아에서 중세 때 이런 등대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예를 들기 어려운 정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필 또 부산에 있는 초량항에 있으니 그것도 또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대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할 생각인데요. 부산항 등대의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근대식 등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대식 등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죠.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등대가 이제 근대식 등대입니다. 불빛이 번쩍거리고, 번쩍번쩍거리면 우리가 선멸등이라고 얘기하고요. 회전을 하게 되면 또 회전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색깔도 있고요. 그래서 등대를 정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이렇게 좌표계를 얘기를 하고, 이 등대가 회전하느냐, 멈춰 있느냐, 무슨 색깔이냐, 1초에 몇 번 반짝거리냐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 근대식 등대입니다. 이 근대식 등대는 기술의 어떤 그 발전으로 인해서 서구적인 것에 먼저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는 서구로부터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만들었었던 겁니다. 당시에 배에 안전등 같은 것들을 달고 하는 그 등대, 가스등이죠, 대부분. 그걸 이제 활용한 건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저런 근대식 등대는 1903년 8미터의 등대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일제가 청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제로 설치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왼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해관 문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해관 문서는 조선 정부가 개항을 하면서 국제 교육에 관계된 자료들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 수입에 관계된 기록은 당연히 왕실 문서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해관 문서가 수십 건에 달하는데, 그것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상당한 부분이 유실이 되었고, 그 중에서 원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900년대 말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산의 세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관이었지만 지금은 세관인 거죠. 세관에서 그와 같은 기록들을 부산 세관의 역사를 정립하면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역한 결과 1886년에 북위 35도 7분 18초에 동경 129도 2분 0초에 부산항에 근대식 등대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1887년이면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1903년보다 훨씬 더 앞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방금 있었던 그 해관 문서를 확대한 겁니다. 당시에 해관은 국제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요. 조선 정부가 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외국인 공무원들을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이 하기도 하고 영국인이 하기도 하고 중국인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프랑스인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관원이었죠. 조선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1886년에 이와 같은 등대를 만들었고 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기록은 영국의 왕실문서에도 나오는데요. 부산항의 이제 왼편 아래에 보면은 부산항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요거는 제가 이제 작도를 위해서 몇 가지 지도를 결합을 시킨 건데요. 부산항에 들어올 때 보면 지금 부산항 대교도 잘 아시겠지만 왼편에도 암초가 있고 오른편에도 암초가 있습니다. 이 암초에 대한 기록이 다 1887년도 해관 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요. 이 두 개의 그 암초 위에다가도 등대를 달고 이걸 우리가 흔히 이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문 용어로. 이표가 좌우에 있고 그 등대 사이를 통과해서 오다 보면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유도등을 줄여서 도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등은 전도등, 후도등 두 개가 한 쌍을 이뤄서 두 개의 등대를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배가 안전하게 항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도등이 오른편 사진에 보듯이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원형 안에 있었죠. 오늘날의 부산고등학교 바로 뒤편이 됩니다. 이곳에 부산에 도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까 해관원에 있는 기록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도를 해보면은 먼저 그 왼편 오른편에 있는 암초를 통과하고 저 도등을 통해서 부산항 안에까지 안전하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가지고 초량 외관에 있는 등대를 보고 초량항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1886년에 건립된 등대는 이후에 부산항이 더 도시화가 되면서 배후 조명이 커지니까 도등의 어떤 필요성이 없어서 철거가 됐고요. 철거가 됐다가 다시 2014년에 부산항 대교를 만들면서 이 도등의 필요성이 또다시 느껴져서 2014년에 해양수산부가 엄궁산 저기 산 정상에 훨씬 큰 규모로 도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도등이 왼편에 있는 지도에 6번과 7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 1886년에 건립했던 도등하고 2014년도 부산시 해양수산부가 건립한 도등의 그 항로 상에서 있는 좌표가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130년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등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최초의 근대식 등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너무 딱딱해졌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부산항의 모든 역사를 다 하려면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또 근대화가 되면서 또 월남전에 참전했던 파병선도 또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부산항에 관계된 역사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한제국 시절까지 조선의 중세 때서부터 그 기간 동안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부산항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해양 역사의 길이남을 많은 일들을 했었다. 그렇게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근대화된 시대를 좀 지내고 나서 부산항은 산업화 또는 부산항이 무역항으로서 자리 잡고 또 부산 신항 건설을 하고 또 부산의 북항 재개발까지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대 이후에 이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연장선상에서 잘 상기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항 축제에 연결을 하다 보면 텍스트박스에도 써놨지만 중세를 거쳐서 그 현대사를 겪어오면서 부산항은 정말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수행해냈습니다. 뭐 한국 전쟁 때는 피난 수도까지 역할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산항도 이제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룩한 다양한 성과들을 좀 결실을 맺고 국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즐기고 신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이 되면은 부산항의 북항 재개발도 시작을 했지만 부산항 축제도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항 축제가 2008년에 시작해서 2019년 작년에 12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 축제의 규모도 지금 뭐 비교적 적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항은 특히 부산항 축제는 부산항이 여태까지 겪어왔고 이룩한 업적에 비하면
앞으로 이것의 10배, 20배 축제가 규모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항구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세계적인 아시아권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산항을 바라볼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인 해양 축제인 킬러 보헤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드는 축제인데요. 연간 1년에 한 일주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킬러 보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킬 위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이 축제에 부가가치 자체가 거의 한 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서 거래되는 거래량, 거기서 관광 수익, 그 다음에 문화 행사,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 말씀이죠. 그런데 그 킬이라고 하는 동네는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동네인 거죠. 지금 현재 부산의 영도가 인구가 12만인데 10만도 안 되는 동네에서 거의 1년에 한 번 행사를 치르는데 1조가량의 어떤 매출 효과를 보게 되고, 전 세계에서 요트 대회가 하루에 10개씩 게임이 이루어져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4, 50개 이상의 요트 레이스가 벌어집니다. 그 동네에서. 그 왼편에 있는 사진은 그 킬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요트의 행렬인 거죠.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 축제인데, 이와 같은 가장 큰 해양 축제를 제가 이제 참관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오른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축제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선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요트를 모아봐라라고 얘기하면 그게 우리나라 전통은 좀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판옥선이나 막 거북선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몇 척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침 2015년에 부산에서는 해군 관함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16년, 17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열렸죠. 대통령이 참관하는 의전 행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해군 함정이 다 모이고 우리와 우호를 다지고 있는 나라에서 기념의 명예대사로서 각국의 해군 함정들이 와서 관함식을 하게 됩니다. 그 관함식의 열병의 느낌이 마치 왼쪽에 있는 킬 축제에서 봤던 그런 배 퍼레이드 같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부산항에서 볼 수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 이후로는 이제 아직 없었지만, 앞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산항에 무역하기지만 1년에 한 번 축제 기간에는 수많은 배와 요트, 유람선, 관람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아까 있었던 조선통신선, 이런 것들이 막 배가 넘쳐나면서 부산항이 여태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 한반도의 부산항 등대 역사, 초량 외관, 신사 유람단을 갖고 있는 조선통신사, 이와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드러내고, 거기에 1년에 한 번만큼은 모두가 축하를 해주는 그런 축제를 벌인다면, 부산항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고유한 부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국민 모두에게 선물을 해주는 부산항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이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시민과 학생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어떤 숙고의 어떤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